저는 결혼 5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 드물다지만 저는 해도 너무한 시어머니 때문에 참다 못해 이혼하고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대 한참 좋을 때 결혼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8살 많은 남편이 저를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해 주었고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아껴주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행복은커녕 5년 동안 싸우느라 즐거웠던 기억은 신혼 초반에만 있었고 특히 시어머니 이간질 때문에 좋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요즘 세상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나,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 만약 시어머니가 괴롭힌다면 참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도 만약 시어머니가 괴롭힌다면 당장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혼생활 끝내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예 앞에서 대놓고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고소를 한다던가 해서 확실하게 처벌하고 저도 이혼을 하면 될 문제인데 교묘하게 뒤에서 괴롭히는 것은 제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경제력이 있고 제가 의지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5년 가까이 남편과 살면서 다 때려치우고 이혼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저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남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동대문에서 도매상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다 맡겨두고 은퇴하셨고 남편은 일찌감치 군대 갔다 와서 그 일을 이어받아 하는 중이었죠. 대대로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고 남편도 결혼 전에 이미 혼자 사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사업하는 집안의 장남답게 어릴 적부터 장사 수완이 좋아서 물려받은 사업체를 잘 운영해 나갔고 점점 더 크게 확장해가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집이 잘 나갔습니다. 아빠는 그때까지 시의원을 하시면서 정치를 하셨는데 집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예체능 쪽으로 대학도 가고 2년 동안 유럽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집도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갑자기 가세가 확 기울어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집안 재산 대부분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학 다녀와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지나서 부모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 연애하다가 양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등 떠밀리듯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뒤로부터 시댁에서 친정아빠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기울어져 가던 우리 친정집이 먹고 살만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친정과 시댁 집안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애초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끔 친정에 놀러가면 저희 부모님조차 남편과 시댁 어른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한들 뭐라고 한번 따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떠밀리듯 결혼한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능력 있고 좋은 남자였고 분명 저도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지만 부모님의 입김이 들어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시댁에서 저와 저희 집에는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집은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혼수며 예식장이며 전부 시댁에서 알아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당연히 돈 한 푼 쓰지 않은 제게는 발언권조차 없었고 아무것도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부모님 마음대로 해버리셨죠. 그저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셨는지 어느 호텔의 예식장을 예약하셨는지 통보받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당시 저와 친정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최고급이었고 제 결혼식과 신혼집에 찾아왔던 친구들은 다들 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건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 너가 호강에 겨워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같은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다들 이런 시댁에 있으면 시부모를 업고 다니겠다고 남편에게 삼시세끼 임금님 밥상을 차려줘도 모자란데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저를 나무랐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단 한 번의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시부모님의 취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결혼식이란 것은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다하다 드레스 피팅하러 가는 날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 몸에 맞는 드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어머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옛날 드레스로 골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너한테는 이게 잘 어울린다 라고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 스스로 기울어진 집안 형편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결혼 준비하는 제가 이런 꼴을 겪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저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을 지키셨고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어서 학생들 개인 교습도 하고 어떻게든 전공을 살려서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게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면서 저를 집에 들어앉혀서 살림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1년 만에 제 딸이 태어나면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게 많은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돈이라면 원 없이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남편은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살림 간섭과 잔소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잘 크는지 보겠다는 핑계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나무라기 시작했고 제 스트레스는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기 시작했던 말은 너가 어딜 가면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날 수 있겠니? 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자 고쳐놓았다고 항상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잘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제가 남편 대접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는데 남편과 시댁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우리 집까지 신경 써주시는 시부모님에게 항상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만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공부한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가정주부로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와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니까 없던 우울증이 생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혼자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매일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거나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너무 놀라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고 힘들다는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남편은 골프 다모다 약속 있다고 아침부터 외출해버리고 저와 아이만 남아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남편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더군요.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내 결혼 생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박서방 뒷바라지 잘해주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면 극진히 잘못이란 소리만 했습니다. 제가 우울하고 힘들다 이야기해봤자 원래 아이 낳으면 다 힘들다고 너만 힘든 거 아니라는 말에 저는 아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와 함께 있었지만 제게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제가 어떤 노력을 하던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제게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해대시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냉장고부터 화장실까지 다 뒤집어 보시고 자기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세탁기 없고 가전제품 없이 전부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하고 살았다면서 저는 편하게 사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모자란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사는 걸 고맙게 여기고 더 신경 쓰고 더 잘하라는 말을 무한정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우울증이 거의 한계에 달했을 때 저는 저녁을 먹다 말고 남편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 먹고 늙어가기 싫어. 나도 사회생활 할 거야. 제 이야기에 남편은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지 알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이는 낮 시간에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 레슨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버리는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유학도 다녀왔었고 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현업에서 멀어지고 아이 낳고 몇 년 동안 비어있는 공백이 너무 크더라고요. 강사로 일한 경력도 짧기 때문에 완전 초보 강사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이 어린이집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안 그래도 많지 않은 급여가 더욱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돈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제 전공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잔소리를 하시고 이젠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한 달 일해봐야 얼마나 버냐면서 그 시간에 집에서 애나 보고 자기 아들 뒷바라지나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니까짓 게 나가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유세를 떠니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심지어 남편조차도 제 첫 월급을 받아온 날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고작 이거 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야? 당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그냥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 있어. 두모자가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저는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안에 도끼가 생겨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수업 내용이 괜찮다고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서 학원의 수강생도 더 늘어나고 제 대우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오르고 강의 시간도 늘어나면서 웬만한 회사원 버는 정도는 월급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자리 잡히고 안정된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편도 저도 집안에 다 충격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힘들어한 건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엄마 혼자 두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다음 달부터 엄마 집에 다 같이 들어가서 살자. 제게 괜찮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모시고 살자는 통보를 하다니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시댁으로 이사를 가면 아이 다니던 어린이집도 바꿔야 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던 학원에서도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절대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없다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그거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우리 집에 아들이라곤 나 하나뿐인데 우리 엄마 아프면 당연히 당신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제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엄마 모시고 살기 싫다고 이야기했고 합가는 더더욱 안 하겠다고 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하자는 것에 그렇게까지 반대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니년이 나랑 안 살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더니 건방지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제게 쌍욕이 담긴 폭언을 하셨고 저는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완전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제발 그만하시라고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어머님께 이야기했더니 너나 너네 집안이나 우리한테 빌어먹고 사는 처지인데 무슨 사람 대접을 바래?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아프던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집도 필요 없고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도 이젠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이 데려다가 평생 끼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막상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더니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건지 제가 싸우고 집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일단 그날 하루는 부모님 댁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도 제가 잘못한 거라고 시어머니께 사과드리고 모시고 살라 하더군요. 전부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당장 좀 참고 지내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더군요. 세상에 제 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나 부모에게서 떨어져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너는 돌아올 필요 없으니 아이만 집으로 보내라는 말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돈 많고 풍족한 남편 쪽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이라 판단해서 저녁에 남편을 만나 딸아이를 남편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일단 제가 숨을 쉬고 살아야 나중에 웃는 얼굴로 아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자니 고생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 그럴 수도 없었고요. 저는 그동안 제 개인 통장으로 모은 돈으로 학원 근처에 혼자 살만한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남편에게 받았던 외제차나 비싼 가방 같은 물건은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빠르게 이혼에 협의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특히 아빠는 제게 실망했다며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돈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한 집안의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꿈꾸던 삶이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미 돈은 안중에 없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방 하나짜리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그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하고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나왔지만 한 달에 2번은 아이를 집에 데려와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해요. 당장은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제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머님과 합가를 했을 것이고 저는 매일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괴롭힘 속에 살아야 했겠죠. 지금은 아무도 제게 뭐라 하는 사람 없이 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변 친구들과 저를 아는 지인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이라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있고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 이름 걸고 학원도 차리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지만 하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아이에게도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5년 된 2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아이 키우고 육아휴직 중이라 잠깐 일을 쉬고 있어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가 우리 친정아빠였는데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효도 한번 못해드린 것이 한이 되어 남아있어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아빠도 저와 제 동생에게 최고의 아빠였어요. 너무 다정하시고 딸바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좋은 아빠였지만 사업 실패 이후에 빚을 갚으려고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가 건강이 다 망가지는 줄도 모르셨어요.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없으셨고 항상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 모두 데리고 공원을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때 아빠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어렸을 때의 기억이 많이 나진 않지만 그때 그 순간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어제 일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한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아빠한테 기타 치는 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 중에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서 아빠의 기타는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기타지만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서 아직도 연주를 하면 좋은 소리가 나고 작은 흠집조차 없어요. 한 번씩 우울하고 힘들어질 때 아빠가 보고 싶어지면 꺼내서 만져보고 가벼운 연주를 하기도 해요. 아빠를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는 것을 남편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 만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케이스에 잘 씌워서 안방 드레스룸 깊은 곳에 넣어두기 때문에 굳이 꺼내려 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기타가 있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지난달 말에 제가 우리 딸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신우가 자기 아들이랑 같이 우리 집에 놀러와 있더라고요. 시댁도 가깝게 살고 신우네 집도 멀지 않아서 평소에도 시댁 식구들과 자주 왕래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또 왔구나 싶었어요. 신우에게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6살짜리 조카가 평소와 다르게 기가 팍 죽어 있었고 남편이랑 신우 모두 이상하리만치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뭔가 사고를 쳤구나 싶었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예측도 안 되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한참 곤란한 표정을 짓고는
제게 와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는 겁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시조카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서 어차피 애들이 뭘 떨어뜨려서 깨거나 망가뜨렸을 정도로만 생각하고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신우는 계속 제 눈을 피하고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조카가 우리 아빠 유품인 기타를 망가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이가 망가뜨리겠냐고 했지만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더라고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기타 케이스가 안방 바닥에 꺼내져 있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케이스를 열어보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기껏해야 줄 하나 정도 끊어졌겠지. 그 정도면 내가 수리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타의 목이 댕강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십수년이 넘은 기타라지만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단순히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린 정도로 부러질 기타가 아니거든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이 물건을 아끼는지 알면서 아이가 망가뜨렸다고 해도 남편이나 신우가 안 말리고 뭐 했나 싶었습니다. 괜히 우리 아빠가 다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다시는 이 기타로 연주를 못하게 되었다 생각하니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이 빨개지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조카한테 기타 쳐주고 싶어서 꺼냈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고가 났답니다. 남편은 평소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당시에 남편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문 닫고 나가줘. 아이가 망가뜨렸다는데 이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솔직히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머리 뚜껑이 들썩들썩 거렸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다고 해서 망가진 제 기타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니까 간신히 억누르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방 문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신우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화 많이 났어? 아니 얘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물어준다 그래. 저 진짜 화 안 내고 참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남편한테 왜 내 물건 함부로 꺼내놨냐. 내가 그거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서 그랬냐 정도로 추궁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눈앞이 새빨개지는 느낌이 들면서 분노를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당장 거실로 뛰어나가서 신우에게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저 기타는 돌아가신 우리 아빠 유품인 거 알고 있었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도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잘 보관하지 그랬어요? 우리 애도 아까 넘어져서 다칠 뻔했다고요. 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한 사람의 태도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신우 사이에서 뜯어말리고 집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신우 아들과 제 딸도 놀라서 울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서로 화만 잔뜩 난 상태로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신우를 쫓아냈습니다.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안방 침대에 누워서 엉엉 소리내며 울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중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알아봤는데 부러진 기타는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놓을 테니 그만 화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시 물어봤어요. 신우와 조카랑 셋이 유튜브에서 옛날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이 기타인지 바이올린인지를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가 그걸 보고 우리 집에 기타 있지 않냐면서 가져와 보라고 했고 남편은 멍청하게도 안방에서 기타를 꺼내서 가져다 줬대요. 그 뒤로는 아이가 제 기타 위에 올라타서 놀다가 목이 부러져 버린 거죠. 아이한테 기타 타고 놀게 가지고 오라는 신우나 또 그걸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고 손수 꺼내서 가져다 준 남편이나 둘 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책임질 테니 그만하자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타를 들고 콘서트라도 열 것도 아니고 기타 자체도 낡고 오래된 싸구려 기타입니다. 대단한 보상을 바라면서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다행히 깔끔하게 사선으로 부러졌기에 수리하면 크게 티 안 날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에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신우가 미안하다 사과했더라면 그냥 잠시 기분 나쁘고 넘어갔을 거예요. 6살짜리 남자애가 장난치고 놀다 보면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조카한테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신우는 그 기타가 제게 소중한 물건인 줄 몰랐다 치더라도 남편은 왜 그걸 꺼내서 줬는지 답답할 노릇이더라고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신우가 가장 얄밉고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포인트였어요.
기타는 바로 수리업체를 알아보기로 했고 남편은 제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제가 아끼는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아서 용서해주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건 신우였습니다. 그 뒤로 제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고 연락도 없는 신우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도 않았는데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이야기 전에 들었다며 사돈 어른 유품인데 망가뜨려서 어쩌냐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집안 어른이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더는 화내고 있기 애매해져서 이제 괜찮다고 기타도 수리 맡겼다고 말씀드리고 쿨한 척 넘어갔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신우에 대한 제 감정은 좋지 않았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남편이 신우네 집에서 빌려온 노트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있긴 한데 남편이 얼마 전에 자가격리를 할 때 회사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얼마 전에 빌려다 놓고 잘 쓰진 않았습니다. 남편 출근한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 신우의 노트북을 꺼내 우리 딸아이에게 장난감이라며 가지고 놀게 했어요. 한두 시간 정도 아이가 뭘 하던지 안 말리고 그냥 뒀더니 완전히 망가뜨리고 고장내진 않았는데 노트북 화면에 크레파스로 그림도 그려놓고 키보드 자판과 겉면에 스티커도 붙이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신우의 노트북을 주면서 우리 애가 놀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신우한테 애가 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냐길래 나는 지금까지 당신 동생한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고 이 정도로 전여분이 안 풀리지만 내가 한번 참고 양보하는 거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우리 딸이 붙여놓은 스티커를 다 떼고 크레파스 묻은 것도 물티슈로 닦아냈습니다. 제가 그냥 가져다 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이 자기가 곤란하다며 결국 다 닦았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해코지 할까봐 바로 자기 동생한테 가져다 주더라고요. 남편이 다 닦아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신우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 노트북에 뭔 짓을 했냐면서 키보드 자판 속에서 계속 반짝이 가루가 떨어진다고 이거 못 쓸 것 같다고 물어내라 하는 겁니다. 노트북을 반으로 박살낸 것도 아니고 고작 반짝이 가루 좀 떨어지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애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수리비 나오면 이야기하라고 내가 물어준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저보고 지금 복수하는 거냐고 너무 유치하다며 한참을 더 뭐라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네요. 노트북 들고 가서 수리받고 영수증 청구하면 제가 당장 보내줄 텐데 말이죠. 물론 거기에서 기타 수리비는 제하고 줄 생각입니다. 그깟 고물 노트북 얼마나 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기타처럼 아예 반동강을 내서 줄 걸 그랬나 봐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신우는 앞으로 다신 조카 데리고 우리 집에 안 올 것 같아요. 저 없을 때 몰래 오더라도 함부로 제 물건에 손 떼는 일은 없겠죠. 자기 물건이 소중하면 남의 물건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애가 그럴 수도 있다는 변명을 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시부모들과의 깊은 갈등 끝에 남편과 함께 인연을 끊고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참고 지내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괴팍한 성격에 특히나 시어머니는 정말 상대하기 힘들어요. 항상 저와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정작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 하나 받아본 적 없고 꼬박꼬박 용돈까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항상 저희에게 불만이 많으시고 다른 집 아들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효도를 원하셨어요. 저희도 참다 못해 어머님에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얼마나 더 해드려야 만족하시겠냐고 대들면 남편과 제 앞에서 악을 쓰고 소리를 높이면서 본인 말이 다 맞다 우기는 스타일이고 반대로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 뒤에 숨어서 조용히 이득만 챙기고 불만이 있으면 어머님을 통해 전달하는 스타일이셨죠. 결혼하자마자 시부모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항상 제 편 들어주고 저를 위해서 시부모와 목소리 높여가며 싸워주는 남편 덕분에 그나마 지금까지 참고 살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모두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고 시댁과 우리 친정집도 같은 지역 내에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되어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인간관계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고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며 불편하게 지내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요. 시부모님도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굴어도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억지로 참고 신랑과 함께 노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 연례 행사로 교통사고를 내십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제가 본 것만 4~5번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전부 아버님의 과실이 더 컸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예전부터 작은 접촉사고까지 포함해서 10번도 넘게 사고를 내셨다 하더라고요. 평소에 아버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면 정말 정신산만하고 운전하다가 핸드폰 만지시질 않나, 주변 경치 감상하면서 전방 주시를 안 하질 않나 누가 봐도 사고 내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저는 신혼 초반에 아버님 차 몇 번 타고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론 차라리 택시를 타면 탔지 절대 아버님 운전하는 차는 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완전 100대 0의 사고였는데 아버님이 연세도 있고 이제는 사고 나는 것이 무서우셨는지 앞으로는 운전 안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운전 안 하겠다며 아버님이 타던 차를 제게 그냥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하도 사고를 자주 내시기 때문에 항상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진 않으셨고 3년 전 겨울에 크게 사고 나서 폐차를 시킨 이후에 1,5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하나 뽑으셨어요. 지금 그 차를 팔아봐야 돈도 안 될 것 같고 저희 집에는 남편만 차가 있으니 아버님 차를 저보고 타고 다니라 하셨습니다.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그냥 차를 가져가라 하시는데 저는 정말 필요 없어서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제가 면허는 있었지만 20대 초반에 따고 10년 넘게 운전을 안 했어요. 남편이 술 마셨을 때 가끔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지만 초보 운전이라서 아직도 핸들을 잡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셔틀버스가 있고 요즘은 마트에서 배달을 다 해주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별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어요. 괜히 차 생기면 쓸데없는 지출이 생길 것 같고 특히나 시부모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찮다고 끝까지 거절을 했는데 시부모님들 두 분 모두 꼭 저한테 주고 싶다며 사정하시더라고요. 정말 돈 달라는 말 안 하고 나중에도 딴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아이 어린이집 데리러 갈 때도 편할 거고 애 키우는 집에서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편하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그 말에 점점 설득이 되어 남편과 고민 끝에 차를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짜로 받을 생각은 없었고 지금 중고차 업자에게 가격을 알아보니 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길래 그 돈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어요. 수중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이 500만 원이 있었고 매달 3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갚기로 하고 그 차를 저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등록비, 보험비 등으로 또 한 번 목돈이 나가야 했고 솔직히 차 가져온 것 자체가 그리 좋진 않았어요. 제가 차를 받을 때까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차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나 제가 운전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중고차 비용을 제대로 쳐서 드리고 있는데도 마치 제게 공짜로 차를 줬다는 듯 당당하게 이번 주말에 바람 좀 쐬러 어디라도 가야겠다. 우리 차 너한테 줘버려서 차가 없잖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끝까지 차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에게는 그 차가 남편과 제게 당당히 운전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호출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죄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오라고 하면 가야 했고 저희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이 차 없으면 불편하시겠구나 싶어서 시부모님 병원 진료, 어머님 마트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놀러 가자고 해도 다 따라다녀야 했어요. 평소 저희 남편에게 애정결핍 증세를 보이고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시는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희 부부를 들들 볶아대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과 자주 싸우는 편인데 그 화풀이를 제게 하시면서 너희가 아직 차값도 다 안 주는 바람에 돈 없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차를 탈 때마다 차 상태를 확인하시고 제가 출퇴근하느라 세차를 못하는 날엔 자기들이 이 차를 얼마나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했는데 차를 더럽게 쓰면 되겠냐고 매번 만날 때마다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희한테 넘겨주지나 말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들은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불만을 늘어놓으시더니 결국엔 얼마 전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말에 아버님과 심하게 싸우셨는지 그날따라 심기가 불편하셨던 어머님은 저희 남편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막말을 하시는 바람에 남편도 참다 폭발해서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비상금 통장까지 털어서 남은 차잔금을 다 보내드렸어요. 하도 어머님이 니들이 차 가져가고 돈을 안 줘서 자기들이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바람에 남편도 홧김에 돈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며칠 뒤에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는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자기들 차 가져가 놓고 이렇게 푸대접하면 안 된다면서. 이 추운 날에 차도 없어서 시아버지랑 둘이 길을 걸어가다가 크게 싸웠답니다. 아버님도 저희에게 차를 넘긴 후에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고 다시 운전하고 싶어서 다른 중고차라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이 본인들에게 너무 섭섭하게 군다더라고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어차피 저는 회사 출퇴근할 때도 차가 필요 없고 정말 없어도 되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가져다 드리겠다 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제 전화 뺐더니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공짜로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 괴롭힐 생각이라면 당장 가져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님도 버럭버럭 욕을 하고 악을 쓰고 결국 또다시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전화 뺏어서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기 엄마와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면서 빨리 차 가져다주고 돈 받아오자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가져다 놓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저희 부부는 시댁에 들러 아버님께 차키를 드리면서 그동안 드렸던 차값 다시 돌려주시고 차량 명의 이전하시라고 했더니 정말 웃긴 게 아버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계셨고 어머님이 혼자서 난리를 치고 있던 거였어요. 아버님 본인은 다시 운전할 생각 없다면서 남은 차값도 안 줘도 된다 하시길래 며칠 전에 남편이랑 어머님 싸운 뒤에 돈도 싹 다 보냈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에게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에게 차로 너무 눈치 주신다고 다 이야기했고 우리 부부는 앞으로 다시는 아버님 차 끌고 다닐 생각 없으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차값만 다시 돌려주시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마침 그 자리 옆에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즉석에서 아버님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시침이 뚝 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서 너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어른을 우습게 만드니? 라고 화를 내고 저희가 어머님을 뒤에서 욕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오리발에 남편은 또다시 화가 나서 어머님과 싸우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아버님은 너희들도 그러는 거 아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시부모를 우습게 만드는 거야. 하시면서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도움되라고 차를 준 건데 다시 자기한테 가져다 주는 것은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로 밖엔 안 들린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옆에서 시모랑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지. 아버님은 제게 연 끊겠다는 소리나 하지. 진짜 집안이 이런 식으로 콩가루가 되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로 인연을 끊어봐야겠구나 생각해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던 남편에게도 이제 그만하라 하고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께 저희가 차 돌려드렸으니 차값 800만 원은 하루빨리 입금해 주시고 아버님 말씀대로 시댁에 얼굴 비추는 일은 이젠 없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 당신 엄마랑 싸우지 말고 차라리 연락하지 말고 지내라고 했더니 시모는 제게 당돌하다며 너희들이 자기들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두고 보자고 하십니다. 대꾸도 하기 싫어서 오늘 중으로 차값은 꼭 보내달라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든 건 3일 뒤에 차값을 보내셨는데 다시 아버님 명의로 차량 이전 등록하는 비용을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시댁에 가서 받아오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참으라고 용돈 드린 셈 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젠 싸우기도 지치고 그냥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이번 여름에 끝나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며 정이 들었지만 남편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와는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어차피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면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없어지겠죠. 자꾸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저희가 나쁜 자식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아예 안 보고 살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의 죽을 듯한 변덕을 들어주는 것도 이젠 너무 지치네요. 자식이라고는 저희 하나밖에 없으면서 꼭 이렇게 싸우고 안 보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37인데 우리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시댁에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셨지만 그때는 남편과 제가 도저히 아이 낳고 살 정도의 형편이 되질 못했어요. 시댁은 아버님 혼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급급해서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셨고 그나마 친정이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시댁에서 한 푼도 못 해주시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께서도 똑같이 해주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는 전셋집 구하는 것도 턱없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저희는 결혼 생활 시작부터 마이너스 출발이었어요.
부부가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지금까지 억척스럽게 돈 모으고 살았습니다. 용돈이라고 할 만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돈도 없었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대부분의 식사를 회사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구내식당 밥과 간단한 반찬으로 집밥을 먹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자취할 때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착실하게 쌓여가는 통장의 적금을 보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버티고 살았어요. 주변에서 저랑 남편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빨리 아이 가져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겨버리면 영원히 집도 못 사고 가난하게 살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웃어넘겼지만 저희 시부모님들이 왜 빨리 애 안 낳냐고 하실 때마다 제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자기 시댁이 집을 해줬다, 전세금을 지원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시부모님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이를 좀 더 빨리 가지려고 노력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잔소리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형편이 애 키울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4년 만에 2번의 전세 계약을 끝내고 드디어 저희 집을 갖게 되었어요. 아직은 은행 대출이 절반이라 살면서 계속 갚아나가야 하지만 남의 집에서 새들어 살다가 처음으로 제 집을 갖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안정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달 갚아야 하는 은행 대출금이 적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입의 80% 이상 적금 넣고 힘들게 살던 때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생활도 여유로워졌어요. 작년 초에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로 지금까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도 있고 정말 아이 키우기에 딱 좋은 곳이라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예전엔 계획되지 않은 아이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아이 갖기 위해 노력한 뒤로는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좋은 일이 생기길 원했지만 결국 그대로 해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랑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 제 몸에 좋다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뭔 짓을 해봐도 생각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서 혹시 몸에 문제라도 생겼을까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지금 나이 평균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꾸준한 노력만이 답이구나 싶어서 그 뒤로도 계속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는 제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려는 건지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아직 손주 소식 없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짜증나게 굴더라고요. 아이라는 것이 갖고 싶다고 해서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닌데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마음고생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매번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남편도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정색하고 그만하라 말씀드리면 아이고 우리가 언제 뭐라고 하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라고 화를 내는 저희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시더니 나중에 또 만나면 이래서 아이는 여자가 어릴 때 낳아야 한다는 둥? 제가 노산이라서 아이가 생겨도 걱정이라는 소리를 하십니다. 본인 아들에게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제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 가십니다. 물론 저도 듣기 싫어서 그만 좀 하시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저보고 마음 곱게 먹으라고 너가 여유가 없이 조바심 내니까 생길 것도 안 생긴다며 사람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매번 시부모님 얼굴 보고 오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남편이랑도 자주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남편이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서로 마주치는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고 남편이랑 싸울 일도 없어져서 좋았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두 사람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니까 하루하루 피말리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핑계대고 시부모를 피해 다닌다고 하지만 명절까지 무시하고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요즘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아버님 형제분들도 전부 안 온다고 하고 애 키우고 있는 신우는 자기 시댁까지 안 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애도 없는 저희까지 시댁을 안 가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말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집에 시집 온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하고 살아야지 싶어서 꾸역꾸역 찾아갔어요.
따로 선물 사는 것도 싫어서 회사에서 나눠준 선물 세트 그대로 들고 갔는데 시부모에게 인사드리고 소파에 엉덩이 붙이고 앉기가 무섭게 바로 시어머니께서 올해는 꼭 아이를 가져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시댁 오는 것 자체가 싫었는데 너무 짜증나서 저도 바로 한마디 했어요. 병원에선 둘 다 정상이라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산에 용한 한의원이 있다던데 거기서 약 지어먹고 아이 생겼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약 좀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얼마냐 물으시더라고요. 2달치 120만 원 정도 하고 반년 정도 먹으면 효과 좋다는데 반년치 약 지어먹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시부모 모두 깜짝 놀라면서 너희 친정엄마한테나 사달라고 하라십니다. 기가 차고 가짜나서 나한테 연락 좀 하라고 하고 애 낳으라고 닥달할 때는 가족이고 돈 들어가는 일엔 남의 집 딸로 대하시냐고 했더니 그 뒤로 아무 말 못하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생각해보니 분했던지 다른 집 며느리는 그런 약 같은 거 안 먹고도 쌍둥이까지 잘만 낳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저건가 싶어서 속으로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둘 다 그만하라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 한 방 먹이고 바닥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시댁에 오래 있을 이유도 없고 시부모 얼굴도 더 보고 싶지 않아서 설날 아침에 차례만 지내고 아침도 안 먹고 친정 가겠다고 일어났어요. 어차피 이젠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이번 설날 지나면 추석 때나 또 볼까 말까라고 생각하니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짐 챙겨들고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나가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한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현관앞까지 따라 나와서 걸어나가는 제 등짝을 때리며 남자는 환갑 넘어서도 애 만들고 다니는데 젊은 너희들이 애가 안 생기는 건 순전히 저 때문이래요. 몸가짐 단정하게 하고 마음도 곱게 쓰고 노력을 좀 하라고 하시길래 맞은 곳이 아프진 않았지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으면 저희한테 투자 좀 하시라고 했죠. 끝까지 한마디 안 지고 대드는 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셨던지 시모 얼굴이 빨개지고 부들부들거리는 게 눈에 뻔히 보였어요. 자기가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이야기 할 거면 그냥 애 낳지 말고 살라고 하시길래 저는 마지막으로 그럴 줄 알았어요. 있는 집에서 며느리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기 바쁜데 솔직히 그런 집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요, 어머니. 라고 해주고 남편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정집 가는 차 안에서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사과했는데 남편도 그 정도는 해야 앞으로 애 낳으란 소리 안 할 것 같다면서 잘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만 가면 짜증나고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남편이라도 제 편 들어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편도 신혼 초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저랑 같이 엄청 고생하면서 동지애가 생겼고 시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하는 걸 들으니까 점점 자기 부모한테 반감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는 올해도 계속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병원에서도 이상 없다고 이야기했고 요즘 세상에 여자 나이 35이면 그렇게 노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한약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하도 짜증나게 구니까 그냥 해본 이야기고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퇴근하고 운동하러 다니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천천히 노력해볼 생각이에요. 시어머니 잔소리 좀 덜 듣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빨리 안 생겨서 가장 힘든 사람은 부부 본인들인데 제발 주변에서 왜 안 낳냐? 빨리 아이 가지라고 재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걱정되어 하는 말이라는데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되고 험한 덕후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